팬데믹 시대와 장애인 재활을 주제로 국립재활원 김한호 부장님께서 섹션 2의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한호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김한호 부장입니다. 이번 세션은 팬데믹 시대의 장애인의 재활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네 분의 아주 귀한 강의와 연구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20분씩 그 발표를 저희가 부탁드릴 거고요. 이제 네 분인데 첫 번째는 키노트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키노트를 맡아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영국에 계셔서 아마 우리나라랑 시차와 다를 텐데 아마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수고를 해주십니다. 정형수 교수님이시고요.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며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메타버스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VR 기반 재활 훈련 동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재활 연구라는 주제로 키노트 스피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몇 시인가요? 영국은 지금? 네, 지금 영국은 이제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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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인데 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키노트 스피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제 화면 잘 보이시죠? 아, 오늘은 저희 VR 기반 재활 훈련 동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재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영국의 이른 새벽인데도 아주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VR 기반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떤 재활 실증 사례라든지 또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도전도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조금 더 계시면 저희가 이번 세션 마지막 부분에 토론자들과 아니 연구자들과 같이 토론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연구 과제에 대한 이제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제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서울대병원의 임재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네, 임재현 교수님 발표해 주시죠. 장애 유형별 지역사회 비대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한 거에 대한 성과를 공유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 시작합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는지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지역사회 비대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의 재활학과의 임재영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범유행 때문에 지금 2년 가까이 거리두기가 장기화돼 있고 특히 장애인의 여러 건강보건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중단되어 있거나 또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장애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자명한 현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 유형별로 봤을 때 다양한 형태의 그 건강 약화 요인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돌봄이 부재한다든지 또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면으로 하지 않을 때 정보 전달 수단이 부재한다든지 또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 또는 이제 복지관 내 그 서비스가 중단돼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건강 악화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 개발의 목표는 장애 유형별 지역사회 비대면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의 감염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이제 감염병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비대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또 요구도가 어떤지 현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과 함께 동시에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지,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대면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안전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또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 기관들은 어떻게 연계할 건지 등에 대해서 도모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현재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문헌이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고찰을 했고요. 또한 국내외 여러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지침이 나오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 방안을 이제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그 장애인 당사자 또는 이제 공급자, 종사자의 좀 집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수요라든지 고려사항 등을 조사를 했고요. 또한 이제 국내 현재 비대면 건강 서비스들에 대한 기존 자료들을 좀 저희가 수집을 해서 또 분석을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연구 추진 체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현재는 이제 3단계를 지나서 4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서 먼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했습니다. 국내외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검색을 해가지고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여러 가지 형태의 건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제공하지 않은 또는 이제 제공한 이후에 결과는 주로 삶의 질이라든지 운동 기능이라든지 우울,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검색으로 많이 검색되었지만은 여러 중복된 거 빼고 선정 제외 기준을 적용했더니 국내에서는 좀 적정한 자료는 찾지 못했고 9개 자료로 한 5개 정도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찰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탈리아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원격으로 상담이라든지 또 이제 그 보호자가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자녀의 상태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이제 서비스가 대면으로 중단되었을 때 이런 비대면을 통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유지됐는지를 이제 조사한 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듀센 근이영양증 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텔레 리에 프로그램을 이제 폴란드에서 적용을 해서 앱을 통한 신체 기능 모니터라든지 또는 이제 비디오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얼마큼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 통해서 얼마큼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신체 활동 관련된 요소들이 유지됐는지를 검토를 했던 연구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소아 척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또 상담과 전화를 통한 이제 텔레메디신을 적용을 해서 만족도를 높였다는 연구들이 또 이탈리아에서 나왔고요. 또 브라질에서는 척수 장애인에게 이런 비대면 운동 재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또 신체 기능 이런 거라든지 또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연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좀 가상 게임 방식의 그러한 텔레리해빌리테이션 적용해서 그 효과를 본 연구를 또 브라질에서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여러 그 지침 중에서 초기부터 좀 발표가 돼서 좀 그래도 이 위기 상황에서 많이 참고한 것이 WHO에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장애인에 대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서비스 제공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지, 비대면 의료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어떻게 제공할지를 제시한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CDC에서 장애인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지침과 시설에 대한 지침, 또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종사자에 대한 지침들이 일찍이 나와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 CDC에서도 제공을 했고, 또 호주가 또 상대적으로 이런 그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서비스, 특히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지침이 좀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또 제시를 한 것이 좀 특이적이었고요. 1단계에서는 좀 아직 준비 단계에 있어서 좀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고 타깃
2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인을 그 관리하고 또는 이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거고, 또 여기서는 특히 또 팬데믹이 이제 종료된 이후에 대비까지도 이 지침에 포함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뭐 호주라든지 아일랜드에서 지금 인터넷에서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공 방안과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급자의 입장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현재 대응 현황은 어떤지, 각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환경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거의 대면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들은 중단을 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필수 대면이라든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부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방법으로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떠한 비대면 재활 관련된 건강보건 서비스라기보다는 감염병에 대한 대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수단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도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등을 포함해서 영상 통화라든지 또는 이제 줌을 이용한 이런 방식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으로는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제공돼야 될 서비스가 상당히 다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 적절하게 제공되기가 좀 어려웠다는 문제, 또 기기 활용에 있어서도 특히 인지저 또는 고령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든지, 또한 이러한 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또 와이파이라든지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그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특히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당사자에게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장애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건강 상태들을 같이 질문했고, 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 관리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도 조사를 했고요. 현재 경험했던 여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좀씩 경험은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쉽지 않고, 또 따라하기도 어렵고, 또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또 보호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개별 장애인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되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기존에 현재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할 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컨텐츠들을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분류의 원칙을 크게 한 3가지 축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애 유형별로 여러 장애 유형이 있지만은 지체 내병변을 중심으로 시각, 청각 이렇게 장애 유형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제공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찾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대상자가 갖고 있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지 또는 2차 장애를 갖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축으로는 이제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건강 수준인지, 특히 이제 기능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이제 심지어는 베드리든 정도로 중증 장애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 축으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컨텐츠를 찾아보니까 운동교육 부분에서는 한 100개 가량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당사자가 건강한 상태 또는 독립적인 상태 또는 이제 좀 더
건강하지 못한 상태, 중증 상태 이렇게 나누어 보았고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가 어떤 형태인지 영상인지 어떤 문서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된 자료들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축에 매핑을 해보았을 때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는 지체 뇌병변 장애를 중심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만성질환이라든지 2차 장애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좀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들을 자료를 고찰을 해보았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곳을 방문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국립재활원에서 개발 중인 건강 모니터링 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당사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 또는 제공하는 이제 보건 전문가가 3자가 그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이제 적절한 맞춤형 이러한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러한 이제 앱 기반의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일종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면은 저희 이 연구에서 여러 지침들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한 사례를 보시면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인지가 문제가 있는 치매 환자를 또는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벤치마크 한다면은 장애인에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 동안에 실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그 비대면 서비스를 크게 큰 축 두 가지로 나눠서 건강 모니터링 또는 이제 상담과 그 다음에 재활 운동 교육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내병변 또 시각 청각 장애 유형별로 저희가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현재 대상자별로 주 1회 약 한 20분씩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 필요한 일상생활 만성질환 등등을 모니터링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재활 운동 교육에 있어서 대상자를 기능적 수준이라든지 또 장애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현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경기도에서 그 센터 내소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가정 내로 돌아가서 비대면 그룹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내소에서 기본적인 기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또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이러한 운동 교육과 또 이후에 운동 일지 작성을 통한 지속적인 자가 관리를 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능적 변화가 또는 이제 만족도가 그 달성이 됐는지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라든지 수요자 또 당사자들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또 시범 서비스의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건강보건 서비스의 종류, 방법, 그 다음에 그 건강보건 서비스를 적용할 때 판단 기준을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스텝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계획을 진행을 했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매뉴얼이 작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필수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기존의 장애 정도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정의해야 될 텐데 실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개별 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좀 보편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요소를 판단을 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거나 또는 당사자의 상태의 어떤 변화가 또는 이제 긴급성 같은 것들이 같이 고려될 때 대면 서비스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단계, 스텝에 따른 대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제공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먼저 서비스의 종류하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는 대면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두 번째 비대면으로 할 때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스텝에서는 그 분류된 그러한 각각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비대면 그 컨텐츠들을 보아서 예를 들면은 이제 지체 기능 장애에 있어서 독립적인 활동은 가능하지만은 허약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취약한 그런 대상자들에 있어서는 건강 모니터링을 건강 상담, 그다음에 재활 운동 교육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 지침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 유형에 따라서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성 질환이라든지 2차 장애 문제는 비교적 없는 경우에 기능 상태도 또한 이제 로버스트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안전이라든지 일상생활 또는 정신 건강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상담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지침을 제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단에 있어서는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서 비대면을 결정이 되면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지 그 당사자의 환경적 요소를 같이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기기가 갖춰져 있는지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능하면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는 이러한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단순한 전화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통해서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또 긴급 대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면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을 이런 방법의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고요. 재활 교육에 있어서는 비슷한 알고리즘이지만은 여기에 있어서는 단순히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한 재활 교육이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또는 이후에 교육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꾸준히 진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능할 때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긴급성이 요구되면은 대면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실시간 쌍방 소통으로 제공할 때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는 이제 영상 통화를 통해서 재활 교육이 제공되고 쌍방 소통을 하되 이제 실시간으로 하지 못할 때는 이제 이후에 다양한 채널이라든지 도구를 사용해서 또는 이제 운동 일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을 또 제시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매뉴얼이 이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각각의 고려사항이라든지 스텝별로의 판단 기준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포함을 할 겁니다. 하지만은 현재 지금 매뉴얼을 만드는 가운데 아직까지 좀 고려사항은 비대면 서비스 자료의 퀄러티라든지 또는 이를 지금 판단하는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에서 제안을 하지만은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평가 체계에 대한 어떠한 검증이 필요하고 또 실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자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적 수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이를 통해서 장애 유형별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장애인의 가족의 지속적 건강관리와 건강 증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장애인들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매뉴얼은 앞으로 그 여러 건강보건기관에서 실제 잘 사용됨으로써 이번에 그 감염병 위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또 다른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그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마련하셨고 매뉴얼까지 제작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토론과 질문에 같이 응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 할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장애인을 위한 케어기버 표준 교육 프로그램 및 플랫폼 개발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 공유를 하실 텐데요. 이번 발표는 현재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이종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병원 재활학과 이종민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케어기버 표준 교육 프로그램 및 플랫폼 개발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개발 내용은 사실 지난해 그 미국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의 오무현 교수님과 국제협력 연구로 진행했던 연구가 되겠는데, 아마도 이 내용 자체가 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어기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아 왔는데, 그런 케어기버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연구를 제안해서 수행하게 됐었습니다. 연구 개발의 배경과 목표 및 방법, 연구 개발 내용, 연구 개발 성과 및 향후 과제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기가 지난 내용이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장애의 그 인구 수는 계속 늘고 있고, 또 이 중에서 또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돌봄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에 더해서 이런 65세 이상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케어기버의 부담이 많이 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 치매, 파킨슨과 같은 노인 질환이 증가해서 장애인 및 환자 가족 케어기버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케어기버의 부담이 케어기버에 대한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회복과 장애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케어기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 이런 케어기버의 부양 부담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체, 사회, 심리 등 다영역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연구 결과가 되겠는데, 이런 케어기버들에게 어떤 장애인의 케어에 꼭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수기라든가 그런 돌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 설문을 했을 때 거의 다 스스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케어기버에 대한 저희가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고, 따라서 이런 케어기버에 대한 지원과 중재가 굉장히 재활치료 시기부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어기버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재활의 어떤 패러다임을 기존의 환자 중심의 어프로치에서 환자 케어기버 중심의 어프로치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서 이제 케어기버를 처음에 재활치료 시기부터 잘 치료에 참여를 시켜서 교육을 해서 하게 하는 게 환자 회복에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일단은 이런 부양부담을 평가하는 도구부터 찾아봤더니 사실 이렇게 표준화가 돼서 어떤 타당도가 검증돼 있는 그런 평가 도구도 사실 거의 없는 정도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도구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케어기버의 부양 부담과 니즈 파악의 한계가 있고, 또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좀 더 어떤 장애 유형 또는 질환의 특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잘 많이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서 이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니즈를 파악하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서 제공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 개발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현황과 니즈 조사를 문헌 조사 및 설문 조사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단 가능한 니즈에 따라서 몇 개를 개발을 해보고 이거를 제공하고 서로 정보 공유 및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홈페이지 형태로 만드는 것을 연구 목표의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은 케어기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또 부양 부담, 또 관련 요인에 대한 내용을 펀메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정의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요인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가 도구도 이게 표준화되어 있지가 잘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가 한글판을 타당도 검증까지 해서 이거를 이용을 했습니다. 니즈 조사는 3개 병원에서 크로스 섹셔널 서베이로 진행을 했고요. 소아를 제외한 성인 장애인들, 특히 스트로크라든가 TBI, 척수손상 환자의 가족 케어기버들에 대해서 니즈 조사를 설문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데모그래픽과 또 부양 부담에 대한 평가를 시행을 했고, 우울증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케어기버가 가족 케어기버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측정하는 돌봄 준비도 평가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삶의 질과 또 환자의 또 장애인의 기능 정도를 평가를 했고, 케어 돌봄의 내용,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요구도 같은 것들을 또 추가로 했고, 또 케어기버 자체의 요구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 142명에서 진행을 했고요. 데모그래픽이 되겠습니다. 좀 더 스트로크과 같은 뇌병변 환자가 좀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케어기버의 경우에는 주로 여자가 더 많고, 대부분 배우자거나 아니면 자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케어의 버든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해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루 중에도 거의 24시간 내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돌봄에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케어기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케어기버 버든 스케일로 평가를 했을 때 케어기버 버든들이 굉장히 많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요. 우울증에 대한 척도도 높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준비도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해서 그걸로 이 부양 부담, 또 우울증, 삶의 질들과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 케어기빙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케어기버 부양 부담과 우울증이 감소하고 삶의 질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가족 케어기버들에게 이런 돌봄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결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관련 니즈에 대해서는 일단 돌봄의 그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그 운동 관련된 그런 요구가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인지 저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수면 장애, 또 그 일상생활 동작에서는 목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교육 요구도로 따져 보면은 주로 이 기관 절개를 환자들의 트라키오스토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 요구가 많았고, 또 영양 공급이라든지 또 간질 발작과 같은 그런 응급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 또 상처에 대한 관리, 또 여러 가지 행동 장애에 대한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그 교육 요구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한 표가 되겠고요. 케어기버의 니드에는 주로 이제 우울증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그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라든지 또 이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관리의 필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케어기버 표준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 연구과제를 한 6개월 정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것을 만들지는 못하고, 각각에 대해서 일단 그 니즈에 맞게 한 4가지 정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성 방광의 재활에 대한 내용과 기관 절개관 관리, 또 삼킴 곤란의 영양 관리, 또 치매 환자의 생활 관리와 같은 뭐 이런 내용들로 일단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이와 같이 그 파워포인트로도 만들고, 이런 브로셔도 만들어서 일단 PDF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또 유튜브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올려서 동영상으로도 교육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좀 더 업데이트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 내지는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의 그 리소스 센터들을 쭉 서베이를 해봤더니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이런 케어기버 플랫폼을 홈페이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를 여기에 이제 그런 교육 자료가 올라가고, 여기서 어떤 중재 연구도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플랫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케어기버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활에서 케어기버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페이션 센터드 어프로치로 좀 더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설문조사를 토대로 케어기버의 부양 부담은 돌봄 대상자의 기능 수준, 또 케어기버의 돌봄 준비도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따라서 장애인의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봄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 돌봄과 관련된 부분 외에도 가족 케어기버 자신의 우울감, 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 중재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지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현재 학회라든가 각 병원별로 제공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표준화하고 이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이게 이 가족 케어기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케어기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또 지원 정보 공유가 계속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케어기버에 대한 중재 연구도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연구 성과에 대한 공유입니다. 2030년 삶의 질 기술 QLT를 통해 달라지는 장애인과
노인의 미래 비전 시나리오 개발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번 주제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의 서비스 디자인학과의 구유리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그 예상을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형태로도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주 시각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좋았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좌장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기술들이 2030년, 10년이면 또 기술이 또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변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지 아니면 10년 후에 또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예상돼서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한 기술들 같이 거기에 이제 접목했는지 혹시 어떤 것들을 기술에 기반을 두셨는지요? 저희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문가들을, 다양한 분야의 기술 전문가들과 계속 그 논의를 해봤을 때 사실 저희가 그 생각하는 기술들은 이미 지금 다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소수의 메타버스처럼 완전하게 뭔가 구현돼야 하는 몇 가지 제약들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사용자들이 원하고 그것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보였을 때 그것들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좀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기술은 충분히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이 기술들의 사용에 대한 구체성이 모호하는 경우는 사실 중요하지만 지금도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30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의 진화로만 100% 보기보다는 수요자의 중요도가 얼마나 강하게 어필되느냐 부분들이 그 미래 기술이 개발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할 수도 있다라는 기술 전문가들의 말씀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기술이 왜 2030에 들어있지? 라는 측면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 서비스가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를 좀 더 강조하려고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의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했을 때 굉장히 우리는 저런 기술보다 지금 당장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또 굉장히 반대적인 의견들도 있었어요. 기술이 먼저 앞서 나가서 2030의 이런 멋있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영상처럼 짜잔 보여주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실제로 수요자들이 공감하고 좀 필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들이 2030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저희도 프로젝트 안에서 계속 약간 그 리플렉션을 하면서 좀 제안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그 두 번째 세션의 네 분의 연재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10분 정도 전체적인 이 세션을 마무리하는 토론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분들 다 나와 계시면 한 화면에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분께 뭐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네 분께 마지막으로 코멘트와 제언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렇지만 또 임상 현장이나 또 지역사회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은 또 그 괴리나 간격을 메꿔야 되는 그런 또 이제 남아 있죠. 그거는 이제 기술의 개발도 있지만 사용자나 공급자들의 그 기술에 대한 친화력이나 피저빌리티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의료나 케어에 대한 행태에 대한 또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법률이나 제도, 뭐 수가 이런 것도 수반돼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여건이 마련돼야만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직접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포괄하시면서 오늘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아니면 다른 그 연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잠깐씩 짧게 코멘트를 이제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는 제가 발표 순서 역순으로 아까 구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역순으로 구유리 교수님, 이종민 교수님, 임재영 교수님, 정영수 교수님 이렇게
한 1분 내지 2분 정도 코멘트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구유리 교수님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구유리 교수님 소리 부탁. 네. 잠깐만요. 구유리 교수님 소리가 송출이 안 돼. 네네. 네, 잘 들린다 이제. 제가, 네. 네네네. 이제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았고, 특히 저는 수요자 중심으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기술이 많은데 왜 수요자는 만족하지 못하나? 이런 많은 제반이 돼 있는데 왜 현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하면서 2030을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많은 그 개발된 기술과 플랫폼들이 실제 전달 과정까지 해서 수요자가 충분하게 고려가 돼야 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으로 좀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 기반 마련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오히려 더 그 격차와 소외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단지 뭐 하나의 그 솔루션은 아니겠지만 그 기반 마련에 대한 중요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수요자들과 함께 만나면서 혹은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지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전과 조금 달라진 인식이랄까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관점들은 확실히 바뀌어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들이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니즈들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훨씬 더 확장돼서 열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그러한 중요한 지점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여기서 좀 같이 좀 공유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종민 교수님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뭐 앞에 정현석 교수님이 굉장히 그 BR하고 이런 쪽에도 많은 그 개발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 장애인 재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 환자를 보거나 또는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개발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아까 그 뭐 보건소에 적용된 사례도 보여주시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는지가 이렇게 정보가 잘 그 공유가 되지 않아서 뭐 같은 걸 또 만들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개발된 기술에 대한 정보도 좀 공유가 되고 그게 실제로 좀 사용도 되고 하면서 이렇게 적용이 돼야 이게 실제로 그 환자나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국립재활원이 좀 그런 정보 플랫폼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그런 걸 좀 해주시면 그러면 아마 현장에서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걸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업데이트 협력해서 더 개발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지영 교수님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비대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가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대면 서비스 또는 뭐 자료 이런 것들을 급하게 전환을 해서 적용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기존에 또 한 측에서는 오늘 발표해 주신 것처럼 4차 산업의 혁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IoT 메타버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기술의 진보 이러한 부분들이 양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떤 기회가 다시 좀 이제 서로의 니즈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것을 또 이 상황 한 2년 동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이후에 또 이러한 또 팬데믹이 또 올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주셨던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의 진보가 장애인의 어떤 수요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과정은 앞으로 10년 동안 내내 모든 전 사회적인 노력, 뭐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기초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술이 진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사자 장애인의 경우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취약하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기술이 아무리 우리가 제공을 하고 또 가능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그래서 무제한 적어도 사용을 해야 우리가 간단한 비대면 서비스 실시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 환경 자체가 뭐 지금 5G 이렇게 얘기하고 뭐 6G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형평을 다 갖추어서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이러한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 세션의 키노트 스피커를 맡으셨던 정용수 교수님께서 종합적인 마무리하는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그 발표하신 것들도 듣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런 시대에 이게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볼 때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환자 장애인 그러니까 재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의료진과 그리고 직접 그 환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코크리에이션이죠. 어떤 재활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했던 거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 환자들의 어떤 이런 기술을 통한 재활 훈련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의료 서비스에 비해서 얼마나 향상이 됐느냐, 좋은 결과를 낳느냐, 그리고 또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좋은 기술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현장에서 쓸 때 그것들이 정말로 현장의 그 어떤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발전과 그리고 장애인 혹은 재활 훈련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갈 거인데 무엇보다도 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적절한 기술이 필요한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어떤 재활이나 훈련한테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그 환자 부분에서는 그냥 하이테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는 어떤 기술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에 맞게 적절한 기술이 개발되고 그 기술들이 우리가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는 특별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 재활을 향상하는 장애인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발달되면은 너무 향후에 그렇게 발달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아주 의미 있고 실질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우리 재활연구 개발 사업에서 계속 진행해야 될 연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이 어떤 그 우리 환경이나 환자들의 니드를 견인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더 중심은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이 되도록 기술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션이 굉장히 향후에 우리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기술과 현장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셨던 그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분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고 특히 영국에서 새벽까지 이렇게 키노트 스피커 말씀하신 정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네 분께 감사드리고 이걸로 우리 제 2세션 팬데믹 시대의 장애인과 재활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섹션 2의 팬데믹 시대와 장애인 재활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섹션 2의 자장을 맡아주신 김한호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